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이제 저희가 출판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11월에 이제 출판한 죄송합니다. 출판한 이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망, 이제 개관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국들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핵심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모두들 다 대충은 그 숫자까지는 아니래도 다 알고 계시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이제 파란색 이 막대가 이제 2019년 전망치이고, 이제 빨간색 이제 바로 된 게 2018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2018년 전망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이제 올해 3.7%, 내년도 3.5%,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 다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빨간색 비해서 이제 파란색 전망치가 좀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년도 성장세가 좀 더 둔화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저희 연구원 지금 뭐 IMF도 말씀하시고 OECD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올해가 이제 정점이고, 이제 올해에서부터 이게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IMF는 이제 내년도 3.7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내후년이 될 수도 있지만 올해가 이제 정점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뭐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브라질, 이제 여기 신흥국 중에서는 이제 인도랑 아세안은 그래도 비교적 올해랑 이제 비슷한 이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될 것 같고요. 이제 브라질은 이제 내년이 성장세가 이제 좋다는 이런 게, 이게 올해 이제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올해 파업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경제에 좀 영향을 미쳐갖고, 이제 기저효과에서 내년에 좀 일시적으로 좋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하고 유로 지역, 이게 약간 좀 이제 클리어하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18년 이제 정점을 달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떨어진다고, 이미 이제 유로 지역하고 일본은 좀씩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보면 지금 중국하고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견조한 성장세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중국이 이제 끊임없이 성장률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조조정의 와중에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관리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매년 자기네들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률을 유지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항상 그거보다 이제 오버해 갖고 뭔가 거두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예상하기는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중국 정부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건 6.5%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상회해갖고 초과해서 거두고 있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떤 구조 개혁이 있었습니다. 화폐 개혁이 있었고, 이제 뒤에 그 재정 정책 쪽에서 이제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성장세를 이제 다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약간 요약 같은 건데요. 지금 이제 세제 개편 효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올해 이제 2.8%, 내년에 2.3%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세계 경제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세가 둔화될 겁니다. 이게 세제 개편 효과의 점진적 감소라고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재정 정책이 처음에 탁 들어갔을 때, 충격이 들어갔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 재정 정책의 이
이 법인세 감면하고 소득세 감면하는 정책 자체 디자인이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예를 들면요. 처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뭐 비용을 100% 처리해 준다. 내년에는 80% 처리해 준다. 60% 준다. 그렇게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세제 정책, 이 세제 개편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기준 금리 인상 기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2%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된다면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 인상하고 내년에 이제 3번 인상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제 하방 압력에 의해서 좀 이제 그 내년에 좀 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유로적이 올해 연초에 예상할 때는 되게 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좀 못했습니다. 그 성장세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수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브렉시트에 따른 것도 있고 이탈리아 관련해 갖고 지금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재정 긴축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좀 거부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약간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외 부분에서 좀 안 된 게 이 고유가가 있습니다. 유가가 이제 높으니까 이제 수입액이 확 늘어갔고 좀 유로 지역에서는 좀 잘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그 비용 상승이라 그랬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력 가격 상승에 따른 게 있고 이제 통상 마찰이라 그랬는데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거에도 압박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도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일본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8월 달에 이제 LNG 수입액이 미국으로부터 한 5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일본이 이제 더 이상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게 GBC로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좀 심화됐을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 당사자가 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다음 한국이고 그다음 이제 일본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좀 영향도 많이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세율 인상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이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게 좀 아마 여기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고용시장 호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제 고용률도 좋고 이제 실업률이 좀 많이 좀 많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임금 상승률을 보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일본은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입니다. 근데 약간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금 이따 자세하게 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가처분 소득이 증가됐고 이게 이제 소비를 이끄는데 이게 가처분 소득에 증가된 게 사실은 실질 임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혹은 통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다든지 미국 정부가 이렇게 뭔가 많이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푸시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이 이제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이제 100%가 넘어갔고 이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용시장이 호전이 된다 그래도 이게 지금 실질임금 상승폭이 이게 제한된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약간 좀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이따가 다 미국 가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은 약간 이제 국가별로 차이는 있는데 중국은 성장세가 많이 둔화됐긴 했지만 그냥 저희 이제 우리 연구원의 중국팀에서 이제 판단한 걸로는 이 정도 성장이면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이제 내수주도 성장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뭐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그랬는데 지금 이런 정책을 통해서 좀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이게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6.5%, 이 정도 성장을 한 걸 괜찮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통상 분쟁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두 나라 다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이제 브라질이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제 서방 제재라는 게 좀 약간 많은 하방 요인이고요. 지금 제재를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제재를 받고 있고, 브라질은 좀 약간 노동시장도 좀 문제가 있고,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노동시장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최근에 대통령 당선자가 이게 연금 개혁이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이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고,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괜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국제 금융시장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몇 가지 이제 여기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EU 이탈리안 예산안 평가 그랬는데 EU 이탈리안 예산안 평가나 이제 브렉시트 협상 이게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이고요. 그 예산안 평가라는 게 그 EU 집행위에서 좀 긴축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탈리아 정부에서 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게 이제 좀 협상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이제 거기에 따른 약 불확실성이 있고요. 브렉시트 협상이 지금 뭔가 결과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기 원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EU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달러화에 비해서 이제 그 유로화에 비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 그냥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달러와 강세 요인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국채금리 이제 이거 국채 장기금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기금리랑 이제 장기금리 생각하면 이제 단기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로 지역하고 일본 보면 그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년 여름부터 금리를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마 지금 유지를 할 거고요. 다만 지금 유동성을 지금 풀었던 거를 갖다가 다시 걷어들이진 않고 그걸 유지하면서 내년 여름부터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이제 인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얘가 문제가 지금 선진국들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기네들 자본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실제로도 이제 인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변동성이 이제 심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상승세는 이제 아마 지금 선에서 이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만 이제 좀 리스크는 있고 그 이유가 이제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공급이 많이 감소되긴 했는데 하나는 이란에 대한 이제 제재가 다시 들어갔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원유를 이제 수출국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공급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아마 미중 통상 분쟁이 계속 나올 건데 이 이슈가 이제 어떤 세계의 이제 어떤 수요를 둔화시켜 갖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원유는 지금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없겠지만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가격인데요. 상품 가격은 사실 여기 기술적으로 이제 수급 현황보다는 지금 여기 이거가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무역 갈등 품목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관세가 내년에 인상될 것인가. 그러기 따라 알루미늄이 좀 영향을 받고 여기도 썼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대러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12일까지도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종료될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두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갖고 지금 하방 리스크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꼽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는 통화 긴축 기조고
미 연준이 이제 인상하면서 22도 안정화는 축소하고 다른 신흥국들도 이제 거기에 따라 자기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이제 축소를 하고 이런 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중 통상 분쟁 장기화입니다. 그래갖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큰 이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에도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이거 보기에는 이게 그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미국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따르면 이게 지금 이미 오바마 정부 이제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그쪽에 이제 중국을 갖다가 좀 더 압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게 그런 이제 민의를 반영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중간 선거다 뭐 어떤 선거나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중심의 자본 유출. 올해 이제 저희 뭐 전 세계가 이제 뭐 IMF도 어느 기관이든 굉장히 세계 경제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했고 그래갖고 이제 자본이 이제 신흥국이나 이런 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나타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실제로 자본 유출이 인도나 몇몇 나라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세제 개혁 이제 미국 경제는 이제 올해 이제 소비가 이제 경제를 갖다 이끌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이제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거고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용 지표는 괜찮습니다. 지금 실업률 3.7%는 70년 이래로 최저 실업률이고요. 근데 이 실질 임금의 증가가 이 가처분 소득 증가를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뭔가 돈을 쏟아부은 게 그런 게 좀 많이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뭔가 하드한 에비던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 그렇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좀 저희가 이게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기조가 있고 지금 소득세 인하라든지 지금 법인세 인하 이런 게 좀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이게 그냥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긴축 이제 기조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세 차례 인상해 갖고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고 저희랑 이제 우리 기준금리랑 이제 75 베이스 포인트 이제 차이가 나고요. 다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2%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좀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금리 차가 좀 확대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일단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포린 리저브가 이제 4천억 달러에 이르고 그게 하나고 우리가 이제 단기 부채를 보면 그 포린 리저브 대비 단기 부채가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그리고 가장 이제 큰 이유는 가장 최근 들어서 예전의 위기 상황이나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지금 2014년 이래로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대외 자산이 외국인이 갖고 있는 우리 부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환율이 우리 원화가 이제 평가 절하되거나 이럴 때 이게 거꾸로 방향으로 들어와서 버퍼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게 금리 차가 많이 이제 확대가 되긴 했지만 이게 우리 경제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위기는 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이제 지금 작년에 이제 2.8%였는데 지금 2.7%인데 지금 내년도 이제 2.3% 그 성장이 전망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금 세제 개혁 시행의 이제 효과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 재정 건전성은 이제 악화가 이제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얼마나 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렇고요. 여기는 여기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부진이 이제 많이 부진했고 이제 앞으로도 좀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 이 분명 왜 이런지가 정확히 이유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 증가세가 단순히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빨간색 선이 이제 수입액이 이제 스티프하게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유가 때문인데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수출도 이제 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 있는데 지금 이 대외 부분이 이제 맞물려 갖고 좀 유럽에다 좀 안 좋게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파업하고 영국의 기상 악화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프랑스랑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좋아집니다. 그리고 ECB는 이제 내년 여름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거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완화적인 이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겁니다. 자기가 그 유동성을 푼 것을 이게 걷어들이질 않고 다른데 다시 재투자하거나 이럴 걸로 이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일본 경제는 일본 경제도 일본 경제는 이제 통상 마찰이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미일 그다음 소비세율 인상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소비세율 인상으로 좀 바로 소비세율 인상으로 좀 바로 아이고 네. 네, 이거 소비세율 이게 지금 이게 IMF에서 지금 이게 2014년도에 5%에서 8%로 이거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이제 이거를 줄이고자 하는데 이 IMF에 지금 2014년에 이미 5%에서 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때 성장률이 원래 2%로 성장하다가 뭐 이게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0.4%로 떨어졌습니다. 갖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원래 그 당시에 또 인상을 계속 하려다가 지금 연기하고 해갖고 2019년 10월에 이제 소비세율 인상을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때처럼 이제 효과가 크지는 저희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IMF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을 하라고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제 세우긴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일본에서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장세가 둔화됐고 하나는 성장세가 둔화됐고 하나는 지금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좀 뒤로 해갖고 지금 이걸 달성을 지금 이때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말씀드리면요, 중국은 지금 이제 정부 성장률 그러니까 6.6%니까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치가 6.5%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 상향해서 달성하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이 중국의 정부에서 매년 우리는 몇 퍼센트 성장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거를 항상 중국은 오버해서 달성을 합니다. 근데 이 오버해서 달성하는 게 점점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져 있고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중국 경제가 이렇게 둔화됐다고 해서 아주 나빠 보이지가 않는 게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고기술 제조업하고 장비 제조업의 이제 성장세가 좀 강화됐다 그랬는데 그 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좀 이전하고 있다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세가 약화됐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제 좀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 투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리고 6.3% 전망 예상되고 지금 뭐 약간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랑 좀 스탠스가 다릅니다. 여기 보통은 지금 다 전 세계가 대부분 이제 긴축적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돈을 약간 푸는 쪽으로 여기는 기준금리를 쓰지 않고 지준율을 쓰는데 지급준 비율을 쓰는데 돈을 이렇게 푸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제 계속 금융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여기 자본 유출 우려가 제시는 되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 크게 하락할 거로 평가절하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저희가 뿐만 아니라 보통 마지노선 보는 게 $1달러당 7위안인데 이거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그걸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는 제가 빨리
그리고 인도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뭐 화폐 개혁도 했고 이제 그 재정 정책 GST 그 개혁도 했었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정돼 가면서 좀 빠르게 성장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인도가 최근에 자본 유출이 올해 들어서 계속 주식하고 채권 모두 자본 유출이 있었고 그래갖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5개국 다 성장세가 지금 적어도 이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계속 내년 정도 올해랑 내년 계속 비슷하게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가 약간 그 조금 지금 다만 여기 보시면 이게 환율을 보시면 이제 올해 들어서 다 인상 뭐 아세안 환율들이 다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의 금융시장 관련해서 조금 약간 걱정은 있긴 한데 지금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서방에 따른 제재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나라들은 이제 고유가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러시아는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랄산 우랄산 여기 석유가 수출을 하면 에너지를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가가 이제 얘네들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인포멀 섹터가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고요. 노동 생산성도 낮고, 부의공식 부문 고용이 이제 되게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새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연금 개혁, 재정 개혁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좀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올해 작년보다는 이제 0.9% 높게 성장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